차라리 여기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이 차가운 응급실 침대가 1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우리 집 거실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는 채 5분도 가지 않았죠.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진동 소리. 그건 걱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채찍질이었으니까요. 티링, 티링. 쉴 새 없이 울리는 단톡방 알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는데 화면 너머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는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리더군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손님들 다 오시는데 주인공이 안 보이면 어쩌자는 거야? 남동생 주원이의 짜증 섞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싶었죠. 엄마의 메시지가 뒤이어 화면에 떴어요. 너 안 오면 이상 누가 치우니? 약 먹고 얼른 와라. 너 몸살 기운 있는 거 안다만 오늘 주원이 장인어른도 오시는 자리 아니냐. 네가 분위기 망치면 우리 주원이 입장이 뭐가 돼. 아들이 변호사가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연구위원인데 정작 그 상을 차리다 쓰러진 딸 자식 안부는 안중에도 없나 봐요. 엄마, 나 지금 응급실이야.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 손을 떨며 보낸 답장엔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응급실? 너는 꼭 중요한 날에만 그렇게 유난을 떨더라. 죽을 병 아니면 대충 수습하고 와. 사람 불렀으면 돈이 얼마인데 네가 그 생각을 안 하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니, 애초에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딸이 아니라 고장나면 안 되는 가전제품, 그것도 공짜로 부려먹는 구식 청소기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죠. 내 인생 10년이 이 한마디에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억나네요. 10년 전 아버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그날을요. 번듯하던 집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본 엄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만 했죠. 이제 우린 어떡하니? 우리 주원이 공부는 어쩌고. 대학 졸업을 딱 한 학기 남겨뒀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꿈, 내 미래.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결국 저는 휴학계를 냈어요. 아니, 사실상 자퇴였죠. 낮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만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10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야, 이거 왜 유통기한 임박인데 할인이 이것뿐이야? 소리를 지르는 진상 손님 앞에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일 때마다 제 자존감은 마트 바닥 타일 틈새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퉁퉁 붓고 손끝이 종이 상자에 긁혀 피가 맺혀도 참았어요. 내가 벌어가는 이 푼돈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라 믿었으니까요. 나는 장녀니까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마트 일이 끝나면 바로 대리운전 조끼를 입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과의 사투였죠. 취객들의 고약한 술 냄새, 가끔은 성희롱 섞인 농담까지.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우리 주원이 때문이었어요. 누나, 나 이번 학기 교재비가 좀 많이 들어. 누나, 나 친구들 사이에서 기한 죽게 코트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동생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며 돈을 보냈습니다.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자는 취객들을 백미러로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누나, 나 꼭 훌륭한 법조인 돼서 누나 호강시켜줄게. 누나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을게. 고시 공부하던 주원이가 제 손을 잡고 울며 했던 그 약속. 그 말을 믿었던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바보 같았는지. 밤거리를 헤매며 졸음을 쫓으려고 허벅지를 손톱으로 피가 나도록 꼬집던 그 흉터가 아직도 선명한데 정작 변호사가 된 주원이는 그 흉터를 가난의 흔적이라며 부끄러워하더군요. 자기 친구들 모임에는 절대 저를 부르지 않았죠. 누나는 옷도 좀 그냥 집에서 반찬이나 해. 그게 동생의 첫 보답이었습니다. 어느덧 주원이는 번듯한 로펌의 변호사가 됐고 막내 미연이는 부잣집 외아들에게 시집을 갔죠. 집안 형편이 피고 꽃길이 열렸는데도 제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가게를 우리 집안의 수치인 양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들 집에 손님이 오거나 명절이 되면 당연하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이번 시댁 식구들 오는데 갈비찜 좀 넉넉히 해서 보내줘.
언니가 한 게 제일 맛있잖아. 미연이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돈요? 재료비라도 주면 다행이었죠. 주원이가 명절에 집에 내려와서 그러더군요. 누나는 어차피 배운 게 없어서 사회 나가면 무시당해. 그냥 여기서 반찬이나 하면서 우리 집안일 도와주는 게 누나한테도 이득이야. 우리가 주는 생활비면 충분하잖아.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생색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더군요. 내가 10년 동안 동생 학비와 부모님 생활비로 쏟아부은 돈이 5억이 넘는데 고작 그 돈으로 저를 집안의 종처럼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아버지 고희연 일주일 전 제 몸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독감에 걸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따가웠죠.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주원이 장인어른이 미식가라는데 출장 뷔페 그까짓 거 돈만 비싸고 먹을 거 하나 없어. 네가 고생 좀 해라. 소고기 좋은 거 끊어놨으니까 네가 다 무치고 복고해. 제가 너무 아파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로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사람 쓰자. 라고 애원했을 때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제 이마에 손을 얹어보지도 않고 혀를 찼어요.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유세니? 사지 멀쩡한데 뭐가 아프다고 그래. 주원이 기 살려주는 날인데 누나가 돼서 그것도 못하니? 너 안 오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 협박 아닌 협박에 저는 또 바보같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찜 30인분을 삶고 잡채를 버무리고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수백 장의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저는 가족들의 길을 위해 제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을 담은 쟁반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얀 점들이 생기더니 세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위로 고꾸라지려던 찰나 다행히 바닥으로 쓰러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뛰어와서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라고 묻는데 제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쓰러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이제 전 안 붙여도 된다 라는 안도감이었다는 게 너무 슬퍼서요. 과로, 심각한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경련. 의사는 대체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 때까지 주변 사람들은 뭐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링거를 타고 차가운 약물이 들어오는데 그제야 제 인생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갈 수 없는 죄수로 살았던 거예요. 누워있는 동안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100개가 넘는 메시지 중 제 안부를 묻는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주원이는 장인어른이 갈비찜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고, 미연이는 언니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다며 울상을 짓는 이모티콘을 남발하더군요.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병원비 아깝게 응급실은 왜 갔냐, 빨리 퇴원해서 남은 음식이나 수습해라라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억지로 이어붙인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식적인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소리였죠. 저는 그날 밤 링거를 꽂은 채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주원이 같은 가짜 변호사 말고 제가 그동안 반찬 가게 하며 단골로 사귀어둔 진짜 실력 있는 법무법인 대표님을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제가 피눈물 흘리며 모아온 모든 기록을 가지고 사무실로 향했죠. 가족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반찬이나 팔아서 푼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고 시장 재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작은 땅들을 사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넓은 아파트, 명의는 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제 이름으로 샀던 그 집이 이제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차례였죠. 격식과 수준을 따지는 그들에게 진짜 수준 차이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가계부를 정리했어요. 동생들 학비 영수증 한 장까지 전부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확정된 땅 보상금 통지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수십억의 보상금. 하지만 이 돈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가족들을 새로 계약한 펜트하우스로 불렀습니다. 몸도 좀 나았고 그날 일을 사과하고 싶다.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오라고 했죠.
평소라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그들이 펜트하우스라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달려오더군요. 주원이는 로펌 동료들에게 자랑할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왔고 미연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은 벌써부터 우리 딸이 이제야 돈을 좀 쓰네라며 거드름을 피웠죠. 거실 대리석 식탁 위에는 커다란 은색 덮개가 씌워진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밑에 스테이크나 랍스터 같은 화려한 음식이 있을 거라 확신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자, 이제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는 만찬입니다. 접시를 덮고 있던 은색 덮개를 걷어 올리자 가족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요리 대신 편의점에서 파는 3,500원짜리 도시락과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반값 세일빵, 그리고 편의점 컵라면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주원이가 의자를 뒤로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불러놓고 장난질이야? 엄마도 기가 막힌다는 듯 제 팔을 쳤습니다.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주원이 얼굴이 뭐가 돼?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들 이래? 주원이 너 저번에 그랬잖아. 집에서 먹는 밥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엄마도 나 시장 갈 때마다 떨이만 사오라고 돈 아끼라고 했지. 이게 당신들이 나한테 10년 동안 요구했던 가성비야. 내 정성은 당신들한테 공짜였으니까 오늘은 정성 싹 빼고 당신들이 낸 간만큼만 준비했어. 어때? 익숙하지 않아? 아버지가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나려 할 때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중앙에 던졌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메인 요리가 남았으니까. 첫 번째 서류는 지난 10년간 제가 당신들에게 쏟아부은 지출 내역서였습니다. 주원이 로스쿨 학비 8천만 원, 미연이 혼수비 1억, 아빠 병원비와 생활비. 도합 5억 4,300만 원. 이 돈, 내가 다 대리운전하고 밤잠 줄여가며 번 돈이야. 근데 당신들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했지. 그리고 두 번째 서류, 퇴거 요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 4명이인 거 알지? 다음 주까지 짐 빼. 나 그 집 팔았어. 잔금 치러야 하니까 당장 나가. 주원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없으면 우린 갈 데가 없어. 엄마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몰아. 저는 엄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소형 파쇄기를 식탁 위에 올렸죠. 드르륵, 드르륵.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가족? 당신들한테 난 가족이 아니라 무한 동력 ATM이었잖아. 이제 이 기계 고장났으니까 폐기 처분하려고. 당신들이 나한테 준 상처, 이 서류들이 잘게 찢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다 찢어버렸어. 아, 그리고 하나 더. 나 이번에 신도시 개발 보상금으로 수십억 받았어. 근데 걱정 마. 당신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갈 거니까. 주원아, 너 변호사니까 잘 알지? 명의가 내 건데 네가 뭘 어쩌겠어. 법대로 해봐. 한 번.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원이는 품위 유지비로 끌어다 쓴 사채 때문에 로펌에서 잘릴 위기라더군요. 변호사라는 놈이 누나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제 손으로 벌려니 감당이 안 된 거죠. 미연이는 친정이 망하고 아파트까지 뺏겼다는 소식에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요? 지금은 지방의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답니다. 엄마는 매일 제 옛날 가게 자리에 와서 울며 기다린다는데 저는 그쪽으론 침도 뱉지 않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약 먹고 와서 상 치워라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거든요. 인과응보,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걸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배우고 있겠죠. 지금 저는 산토리니의 하얀 집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비로소 숨을 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지난 10년, 남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냐고요? 아니요.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얻었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되 이용당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가장 차가운 뒷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러 갑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거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 마이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